그랬으면은 몰래 줬겠지. 맞다. 뭐 잠깐 찔러주는 게 어려워 그게. 남북 경협,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나름 오랜 시간 동안 구상해온 어떤 계획을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방송을 그때 그 이야기 많이 했어요. 북한을 어떻게 개발하고 뭘 유지하고 한반도의 남북 관계에 서로 어떤 협업을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질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북한이 개방되면 대한민국이 북한 개발이랄까 경제 발전에 가장 역할을 많이 하고 싶다라는 가장 먼저 일종의 그 PPT를 보낸 거예요. 그렇죠. 역할도 많이 하고 수혜도 많이 있겠다 이런 거죠. 이런 모자란 놈이 있나. 그러면서 이제 1심의 사건을 딱 갖고 오는 거거든요. 1심의 사건 이게 이 북한 지령을 받은 이들이 국가 기밀을 누설하다가 2006년에 적발된 사건 뭐 이거 좀 잘못 알려져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걸 이야기하면 길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심의 사건하고 USB가 문재인 간첩의 근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마인드 아직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정광훈 목사 변호인 측이 검찰하고 주고받는 공방 중에 재밌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그 직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제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그게 아니라 정광훈 목사가 지적한 그 부분은 문재인이라는 개인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명예훼손이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양쪽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던데 검찰이 이런 식으로 또 나오니까 좀 낯설더라고요. 또 한쪽에서는 죽이지 못해가지고 조국이라는 사람을 매개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죽이려고 막 물어뜯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는 명예훼손이다. 그러니까 정광훈은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논리로 열심히 일하는 그 검사의 모습을 보니까 참 그 한 집안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 검사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우리 검사님들 훌륭하세요. 정치 검사가 문제지. 근데 이 정광훈이 이번 선거 때 사실은 그쪽도 완전히 그냥 멸한 거거든요. 그때도 한기총의 메시지에 공감하느냐라고 하는 기독교인들한테 여론조사 했을 때 3% 미만이었어요. 일부가 그러고 있는 건데 지금 진짜로 큰 문제는 정황 같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세상 뭐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돈벌이거든요. 그 뭐 세계 기독청을 설립하겠다고 특별 헌금 모금에 나섰어? 본인이 교황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네. 진짜 너무 가짱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진짜 전광훈이 오랜만에 우리 타이틀에 올라왔기 때문에 간만에 사랑제일교회 사이트 들어가서 목사님의 좀 은사를 좀 받고 왔습니다. 오늘 귀에서 피나는 줄 알았어요. 세계 기독청은 뭐냐? 교황청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목사들이 어떤 설교를 하냐면 우리 집의 50%가 곧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 시내의 49.5%가 지난 정권을 포함해서 중국에 넘어갔는데 그게 다 중국 사람들이 사가고 있는데 이 정권에서 그걸 손 놓고 있다. 아줌마 아저씨들 집이 내일 당장 50%의 확률로 중국에게 넘어가는데 이걸 가만히 볼 수 있겠느냐. 좀 보면서 막 박수 쳤어요. 우와, 저런 신박한 논리를 어떻게 나올 수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곧 공산화되기 때문에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정광훈은 우리한테 복이야 이제 생각해보면. 공감하지 않는 이야기를 저렇게 하면은 정광훈을 믿는 일부 세뇌된 신도들을 헌금을 막 하고 그러겠지만 나머지가 보기에는 실제로 가짜 개신교 몰아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재난지원금 100만 원 받으면 우리가 9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런 가짜뉴스 어제 듣도 보도 못한 가짜뉴스를 정말 설파를 하고 있고요. 직접 제가 들었고요. 미친놈이네 진짜. 그리고 좀 그렇게 문재인이 간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당당하게 소신 있게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는데 또 재판에 가서는 그게 간첩이란 뜻이 아니라 북한을 이롭게 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었다고 말을 돌리는 데에서 또 찌질함을 보이잖아요. 아이고 이 새끼 소심하네 진짜.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윤희상 작곡가를 걸고 넘어졌는데
윤희상 작곡가에게 서독의 간첩이다 이러면서 유럽에서 베토벤만큼 존경받는 음악가인데. 그럽니다. 아이고. 네, 대한민국이 낳은 가장 천재적인 음악가죠. 진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이렇게 옥살이를 하고 그랬던 게 있는데 나중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에 이 통영으로 모셔왔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문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간첩이다라는 거죠.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는데 굳이 간첩을 할 필요가 있나요? 내가 열받는 게 그런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빨갱이.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했던 뭐 통일 연방제 같은 것들이 북한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 어떤 연관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공산화된다. 그러니까 그런 명분으로 군인들이 상시적으로 쿠데타 일으키겠다고 협박했던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되던 시기에. 그러니까 김영삼, 노태우 사면도 해줄 수밖에 없었던 거지. 김영삼 당시 대통령을 통해서 당선자가. 그러면서 JP라고 하는 또 충청도의 맹주를 데려다가 DJP 연합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빨갱이가 대통령이 됐는데 공산화 안 된 거 봐. 국민들이 그런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또 공산화 되느냐 이것도 아니야.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복지적 개념, 이 분배의 개념 같은 것들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공산화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단순히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좀 쉽게 달리 보면은 경제 정책 같은 것도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당연히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고 잘 사는 놈만 잘 살아. 그러면은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걸 분배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지하면 빨갱이. 계속 그런 식의 패턴이 이루어져 왔던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한테까지 빨갱이라는 걸 더 씌우는 이런 모자란 놈들이 있으니까 그 여기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세계 기독청 같은 걸 설립하겠다고 나서면 우리 목사님하고 또 헌금하고 이런 패턴은 좀 이제 좀 버립시다 좀 제발 좀. 근데 그 세계 기독청이라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신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걸 도대체 하고 사는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교라고 지금 현재 기독교가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교라고 하고 그 가톨릭을 구교라고 하는데 그 구교의 어떤 부패를 일신하기 위해서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나온 게 지금 현재의 기독교잖아요. 그러면 그 구교의 부패는 왜 생겼느냐? 바티칸을 중심으로 하는 굉장히 촘촘한 관료 시스템 때문에 그 행정 시스템 속에서 부패가 생겼다.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 교회를 독립시키고 각 교회가 독립재산제로 운영되는 방식으로 그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별도의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카톨릭처럼 다시 돌리자. 세계중앙기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계중앙기구가 왜 한국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만약에 있어야 된다면 뭐 영국이나 이탈리아쯤에 있어야지 왜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지금 현재 자신의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세계 기독청회를 만들 때는 어떤 뭐 빈민을 구제한다거나 이런 좋은 컨셉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세계 기독청이 우리나라에 들어서면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 것이다. 이거 무슨 관광청 짓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서 너무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돈을 벌겠다는 목적밖에 없는 거죠. 그냥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방송 들어와가지고 우리 정광훈 목사를 깐다고 하시는 분들 사기꾼한테 속지 마세요. 한두 번 속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벌써 빨갱이 대통령이 3명이나 있었는데 북한보다 훨씬 잘 살고요. 코로나만 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대응 잘해서 OECD 국가 중에 마이너스 성장률 가장 안 빠진 나라. 코로나 제일 잘해서 미국 대통령도 계속 전화해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는 나라가 됐는데 무슨 개소리 들이세요? 광훈아! 이 새끼 진짜. 내가 나이 먹은 사람한테 웬만하면 내가 반말 안 합니다만 사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치면 어떡해? 제가 두테르테 이야기를 자꾸 가져온 이유가 이런 거예요. 두테르테는 필리핀에서 지금 필리핀은 민주국가 맞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문서상은 민주국가로 돼 있으면 민주국가죠. 두테르테한테 잘못 보여서 필리핀의 최대 방송사
ABS, CBN 좀 어렵다. 여기에 방송 중단하는 명령이 물론 다른 핑계가 있긴 합니다만 말하자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 보여가지고 KBS가 지금 방송 문 닫게 생긴 거야.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이미 문 닫은 언론사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필리핀은 참 뭔가 이야기하기가 애매한 게 두테르테 대통령이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을 빌미로 거의 독재 국가처럼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 번은 필요한 작업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한 번도 정치적으로 통합된 적이 없기 때문에 두테르테의 방법처럼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좀 비민주적이긴 하지만 그 나라의 지형과 문화에 맞는 독특한 방법으로 한 번은 행정력을 확장해서 이렇게 작동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테르테의 방법으로 해도 그러니까 산간지방에서는 행정력이 작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의 칼날 같은 건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이 방송사에서는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두테르테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보도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 자식들 안 되겠는데 하고 벼르고 있다가 이렇게 아니, 방송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두테르테 합니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민사회와 국민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만약 이것을 그냥 받아들인다면 필리핀에서는 저렇게 그냥 뭐 보라카이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정도의 센 대통령을 원하는구나. 아니면 자기들이 보고 듣는 것을 귀를 막아도 그냥 대통령을 믿고 저렇게 간다면 모르겠지만 그 국민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한데 여기에서 우리 방통위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방통위 너무 풀어준 우리 방통위는 저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두테르테적인 이런 컨트롤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가져왔냐면은 코로나도 한국이 대단한 건요. 뭐 강제로 뭘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자유롭게 대구 폐쇄 이런 거 안 했잖아. 네. 한 가운데 자율적으로 시스템으로 뭔가를 막아내는 국가나 정부가 있고요. 채널 A 저런 짓거리, TV선 저런 짓거리 계속해도 이게 이제 그렇게 정치 법으로 연결될까봐 말을 못하는 거지. 방통위 이야기는 저렇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장이 허가 취소 못하잖아요. 그런 나라가 있고요. 지금 정광훈이 같은 이 주제넘게 문재인 대통령은 빨갱이네 뭐 운전자가 어째서 나라를 못 맡기네 이런 소리 해도 사실은 이 사람 건재하잖아요. 예. 대한민국의 언론사들 지금 허가 취소 안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난 더 강력한 진정한 힘이라고 봐요. 물론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고 내 심리 같으면 문 대통령이 두테르테처럼 했으면 좋겠어.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게 대한민국의 힘인데 난 최근에 그런 댓글들 많이 보거든요. 뭐 이따가 다시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만 예를 들어 180석이나 몰아주니 뭐하니? 아직 국회 개원도 안 했거든 이 양반들아. 그러니까 당연히 130석일 때와 180석일 땐 다르겠죠. 개원도 안 했는데 이미 벌써부터 뭐하니라고 벌써 공격할 필요는 없고요. 간혹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또는 민주당 지지자인 척하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할 의지가 없네만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로 지지자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마인드를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스타일이에요 그게. 굳이 이걸 보복하지 않아도 두테르테처럼 서탕하지 않아도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 사실 오래갑니다. 왜? 다음 정권이 혹시나 바뀐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보복 비슷한 느낌을 주면 우리는 개혁이라고 하겠지. 저쪽에서는 보복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반대로 정권이 바뀌면 똑같이 상대방이 들어오면서도 니들도 그렇게 했잖아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법이나 시스템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를 문 대통령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더디 가니까 답답한 거지. 세월호 문제 같은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주위에 이제 세월호 관련 관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문 대통령 뭐 하시냐고 가끔씩 막 화내실 때가 있는데 문 대통령이 뭐 하시느냐고 하는 것보다 지금은 민주당의 시간이 되는 거라고 봐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180석 만들어줬는데 뭐 2년, 3년, 4년 지나도록 아무것도 못했다 하면 욕해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고 보는 거죠.
자, 정광훈과 두테르테 뭔가 좀 그러네요.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